11억 주고 산 집인데 겨울만 되면 창문을 다 막아놓고 삽니다. 관리비만 75만 원이니까요. 센트럴파크 뷰의 배신. 새벽 5시 인천 송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저는 경비복을 입고 셔터를 올립니다. 이 아파트 이름은 더샵 센트럴파크 2차. 송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뷰가 좋다는 그 아파트입니다. 제 집은 32층 40평, 창문 열면 센트럴파크 전망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월급 220만 원으로 월 이자 193만 원을 갚습니다. 관리비는 겨울철 75만 원. 제 이름은 이호진, 64세. 35년 교사 생활 끝에 4억을 날렸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2020년 8월 28일 저는 서울 강서구 소재 공립중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근속 연수 35년. 마지막 날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호진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살았어. 한 번도 촌지 받은 적 없고 성실하게 학생들 가르쳤어. 퇴직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억 8,264만 원. 35년의 대가치고는 적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더 큰 자산이 있었습니다. 목동 아파트 28평. 1998년에 3억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2020년엔 시세가 7억 2천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제가 월 180만 원, 아내 명수기가 공무원 유족연금으로 월 100만 원, 합치면 월 280만 원, 퇴직금 1억 8천 아파트 7억 자산 약 9억.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중산층이야. 은퇴 후에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동 아파트는 1998년에 지어진 구축이었습니다. 22년 된 낡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낡아서 덜컹거렸고 복도는 어두컴컴했습니다.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났고 겨울이면 외풍이 심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옆 단지 신축 아파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5년을 일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낡은 집에 사는 거지? 아내 명수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은퇴했으니까 좀 좋은 데 가서 살면 안 돼? 맨날 이 낡은 집에서 늙어가는 게 싫어. 딸아이는 이미 결혼해서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만 덩그러니 목동 구축 아파트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 2막을 시작할 때야.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답답해. 어디 깨끗한 신도시로 가서 여유롭게 살면 어떨까? 그러던 2020년 가을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게 영상 하나를 추천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송도 국제도시 은퇴 후 최고의 선택. 센트럴파크 뷰 바다 조망 GTX 호재. 저는 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과 넓은 공원이 펼쳐졌습니다. 센트럴파크를 내려다보는 아파트 내부 탁 트인 전망. 여러분, 송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계획도시입니다. 서울 집 한 채 값이면 이런 신축 고급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리포터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송도, 좋아 보이는데? 다음 날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송도 한번 가볼까? 거기 아파트가 정말 좋다던데. 명수기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송도? 거기 센트럴파크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봤어. 정말 깨끗하고 좋더라. 우리 부부는 그 주말에 바로 송도로 향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을 타고 송도 센트럴파크역에 내렸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 넓은 공원, 깨끗한 도로. 여보, 여기 완전 외국 같지 않아?
명숙이도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우리는 센트럴파크를 따라 걸었습니다. 11월 초였는데도 날씨는 포근했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 이런 곳에서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도 아파트 알아보러 오셨어요? 중개업자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센트럴파크 뷰 나오는 아파트 얼마쯤 하나요? 아, 더샵 센트럴파크요? 거기가 송도에서 제일 좋죠. 지금 시세가 40평 기준으로 한 11억 선입니다. 11억. 저는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목동 아파트 팔면 7억 2천, 퇴직금 1억 8천, 합치면 9억. 2억만 대출 받으면 되겠네.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요즘 LTV가 40%니까 4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어요. 금리도 지금 2%대라서 부담 없으세요. 중개업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명숙이도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부부는 목동집으로 돌아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송도 정말 좋던데? 우리 거기 가서 살까? 그래, 나도 좋았어. 서울은 너무 복잡하잖아. 이제 은퇴했으니까 좀 여유롭게 살자.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목동 아파트를 팔고 송도로 가기로. 2020년 12월 저는 목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시세는 7억 2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2주 만에 8억 2천만 원의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요즘 목동이 계속 오르는 추세라 빨리 팔리셨네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1억이나 더 받았. 이러면 송도 아파트 살 때 대출을 더 적게 받을 수 있겠네. 2021년 1월 목동 아파트 잔금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 8억 2천만 원, 퇴직금 1억 8천을 합치면 정확히 10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10억이구나. 같은 달 저는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2차를 계약했습니다. 40평형 32층 고층. 창문을 열면 센트럴파크 전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매가는 11억 원. 저는 자기자본 7억을 넣고 4억을 대출받았습니다. LTV 36%.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신용도 좋으시고 국민연금도 안정적으로 나오시니까 금리 2.8% 적용해 드릴 거.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내시면 한 달에 93만 원 정도 나옵니다. 93만 원. 저는 국민연금이 월 280만 원 나오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금 280만 원에서 이자 93만 원 빼면 한 달 생활비로 187만 원 남잖아? 충분해. 2021년 3월 15일 우리 부부는 송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트럭이 도착하고 집안에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32층 거실 창문을 열었을 때 저는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와, 진짜 전망 미쳤다.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멀리 바다까지 보였습니다. 명숙이도 신이 나서 이것저것 가구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기에 소파 놓으면 앉아서 공원 보면서 커피 마실 수 있겠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35년 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 이제 이 집에서 여유롭게 살면 돼. 그날 밤 우리 부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센트럴파크에 불이 켜지고 건물들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지? 명숙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송도는 앞으로 더 발전할 거야. GTX-B 노선도 들어온다잖아. 그럼 서울까지 20분이면 가는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송도는 계속 오를 거라고, 우리 집값도 오를 거라고.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제가 송도 아파트를 산 그 시점이 송도 부동산 시장의 최고점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후 4년 동안 제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 후 첫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관리비가 58만 원이라고? 명수기도 놀라서 고지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58만 원? 목동 아파트는 25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목동 아파트는 28평인데 관리비가 25만 원, 송도 아파트는 40평인데 관리비가 58만 원. 평수가 1.4배 늘었는데 관리비는 2.3배나 늘어난 겁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 고객님 댁은 32층 고층이시죠? 저희 아파트가 커튼월 구조라서 냉난방비가 좀 나가는 편입니다. 커튼월이요? 네, 통유리창이요. 외관은 예쁜데 단열이 약해서 여름 겨울에 냉난방비가 많이 나옵니다. 겨울 되면 더 나오실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겨울엔 더 나온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 좋은 집에 살려면 이 정도 비용은 감수해야지. 연금도 280만 원 나오니까 충분히 살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2021년 봄과 여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센트럴파크를 산책했습니다. 공원에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여유롭게 커피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은퇴 후의 삶이구나.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센트럴파크를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명수기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여보, 송도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목동에 있었으면 맨날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저도 동의했습니다. 송도는 깨끗했고 공기도 좋았고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6월쯤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 신호는 집값 하락 소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단지 카페에서 옆 테이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희 집 몇 층이야? 나 28층. 왜? 나 35층인데 요즘 매물 안 팔리더라. 작년에 우리 집이랑 같은 층이 13억에 나갔거든? 근데 지금은 12억에 내놔도 안 팔려. 진짜? 벌써 떨어지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저는 그날 집에 와서 부동산 앱을 열어봤습니다. 더샵 센트럴파크 2차 40평형 시세 2021년 1월 11억 원, 2021년 6월 10억 5천만 원. 반년 만에 5천만 원이 떨어진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다시 오를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두 번째 이상 신호는 여름 관리비였습니다. 7월 관리비 고지서 72만 원.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여보, 이거 봐. 관리비가 72만 원이래. 명수기도 놀라서 고지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우리 에어컨 그렇게 많이 안 틀었는데? 저는 다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7월은 장마철이라 제습기도 돌리시고 에어컨도 틀으시잖아요. 커튼월 구조 특성상 여름에 실내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냉방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럼 겨울엔 얼마나 나오는데요? 겨울엔 8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80만 원.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자 93만 원, 관리비 겨울철 80만 원, 합치면 173만 원이잖아. 연금 280만 원에서 173만 원을 빼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07만 원. 두 사람이 한 달에 107만 원으로 살기엔 빠듯했습니다. 세 번째 이상 신호는 바람이었습니다. 송도는 바다 매립지 위에 지어진 신도시입니다. 여름 장마철 태풍이 올라올 때마다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32층 고층에 살았기 때문에 바람 소리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우우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에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이는 겁을 먹었습니다. 여보, 이 바람 소리 좀 들어봐. 무섭지 않아? 저도 사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창문에 빗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통유리창이라 비가 오면 창문 전체가 물에 젖었습니다. 저는 걸레로 닦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로 현상이었습니다. 여름 장마철 습도가 높아지자 통유리창 안쪽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창틀 사이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났습니다. 여보, 이거 봐. 곰팡이 생겼어. 명숙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곰팡이 제거제를 사서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11억짜리 새 아파트인데 왜 곰팡이가 생기는 거야?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2021년 8월에 터졌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강화였습니다. 뉴스에서 앵커가 말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DSR 규제를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대출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송도 아파트를 사려던 사람들이 발을 뺐습니다. 매수자가 사라지자 집값은 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9월 더샵 센트럴파크 2차 40평형 시세 10억 원. 제가 11억 주고 산 지 반년 만에 1억이 증발한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GTX-B 노선 들어오면 다시 오를 거야. 저는 그렇게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2022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해 소망을 적었습니다. 올해는 집값이 다시 오르기를, 건강하게 살기를. 하지만 2022년은 제 인생 최악의 해가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1월 어느 날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8%에서 3.5%로 조정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리가 왜 올라? 저는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피인상. 물가 상승 억제 위에.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한국도 따라서 올린다는 겁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출 원금 4억, 기존 금리 2.8% 월 이자 93만 원. 변경 금리 3.5% 월 이자 116만 원. 한 달에 23만 원이 늘었습니다. 23만 원. 생각보다 많이 늘었네. 하지만 저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금 280만 원에서 이자 116만 원 빼면 164만 원 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계속 올랐다는 겁니다. 2022년 4월 금리 4.0%, 2022년 7월 금리 4.75%, 2022년 10월 금리 5.5%. 은행에서 문자가 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월에 대출 이자를 계산해 보니 월 183만 원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93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83만 원.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저는 명숙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자가 너무 많이 올랐어.
한 달에 183만 원이래. 명숙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83만 원? 그럼 우리 연금 280만 원에서 이자 빼면 97만 원밖에 안 남잖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달에 97만 원으로 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게다가 관리비도 있었습니다. 2022년 겨울 12월 관리비 고지서 82만 원. 커튼홀 구조 때문에 난방비가 폭발적으로 나온 겁니다. 저는 그 고지서를 보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자 183만 원, 관리비 82만 원, 265만 원. 연금 280만 원에서 265만 원을 빼면 생활비로 쓸 돈은 15만 원. 두 사람이 한 달에 15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냐? 다음 날 저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대출 갈아타기 할 수 있나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다 비슷합니다. 오히려 갈아타시면 중도상환 수수료 내셔야 해서 더 손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버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언젠간 다시 내려갈 테니까요. 버티라고? 저는 전화를 끊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버티라니? 명숙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를 줄여야 할 것 같아. 이제 외식하지 말고 집에서 해 먹자.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극단적으로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식 금지, 택시 금지, 옷 사는 것 금지. 냉난방도 최대한 아꼈습니다. 겨울인데도 보일러 온도를 18도로 낮췄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추워서 패딩을 입어야 했습니다.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11억짜리 아파트야? 추워 죽겠어. 저도 답답했습니다. 11억 주고 산 집에서 패딩 입고 살다니.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때문에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열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커튼홀 구조는 외관은 예쁘지만 단열이 형편없었습니다. 저는 홈센터에 가서 뽁뽁이 에어캡을 한 아름 샀습니다. 그리고 거실 통유리창에 뽁뽁이를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센트럴파크 뷰는 이제 뽁뽁이 너머로만 보였습니다. 명숙이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센트럴파크 뷰 보려고 11억 주고 이 집 샀는데 지금 뽁뽁이로 다 가려놨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2년이 저물어갈 무렵 저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 중 남은 돈은 4천만 원. 1년 만에 1억 4천만 원을 까먹은 겁니다. 이자와 관리비, 생활비로 쓰다 보니 순식간에 돈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센트럴파크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뽁뽁이 너머로 보이는 흐릿한 불빛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저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목동 아파트를 팔지 말걸, 송도에 오지 말걸, 대출을 받지 말걸.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3년 새해. 저는 새해에 소망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소망 따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1월 어느 날 부동산 앱을 열어봤습니다. 더샵 센트럴파크 2차 40평형 시세 9억 원. 제가 11억에 산 지 2년 만에 2억이 증발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2억이 날아갔어. 게다가 대출 원금은 그대로 4억이었습니다. 집값 9억 마이너스 대출 4억 순자산 5억. 저는 처음에 자기자본 7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자산은 5억. 2억을 손해본 겁니다. 게다가 지난 2년간 이자로만 3천만 원을 은행에 갖다 바쳤습니다. 총 손실 2억 3천만 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명숙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집 팔까? 명숙이가 반문했습니다.
집을 팔면 어디 가서 살아? 전세라도 구하자는 거야? 응. 전세 보증금 5억 정도 들어가면 대출 사억 갚고 1억 남으니까 그 돈으로 조금 버틸 수 있잖아. 명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송도에서 전세 5억으로 구할 수 있는 집, 우리가 살던 목동 구축만도 못해. 그리고 전세 구하면 센트럴파크 뷰는 완전히 포기하는 거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보, 이자 때문에 우리 계속 손해보고 있잖아. 차라리 지금 팔고 작은 집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명숙이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송도 가자고 해서 내가 목동집 팔고 여기 온 거잖아. 이제 와서 팔자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송도 가자고 했고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이제 와서 팔자고 하니 아내 입장에선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꼴 됐어. 나도 좋아서 여기 온 거 아니야?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 고함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집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4세, 정년 퇴직한 지 3년. 이 나이에 취직이 쉬울 리 없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60대 일자리를 검색했습니다. 나온 결과는 경비, 청소, 택배, 대리운전.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5년 교사 생활 끝에 경비를 서야 하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송도 인근 아파트 경비원 모집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일주일 후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관리소장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력서 보니까 교사 출신이시네요? 경비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가 64세시면 체력적으로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건강합니다. 관리소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급은 220만 원이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 6일 근무입니다. 일요일만 쉬시는 거예요. 220만 원. 하루 12시간, 주 6일.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2023년 4월 저는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 7시 출근. 지하 주차장 셔터를 올리고 쓰레기를 치우고 택배를 정리합니다. 점심시간엔 관리사무소 구석에서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습니다. 오후엔 입주민들의 민원을 받습니다. 경비 아저씨, 우리 집 앞에 택배 좀 갖다 놓아주세요. 경비 아저씨, 주차장에 불법 주차된 차 좀 견인해 주세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뛰어다닙니다. 오후 8시 퇴근.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십니다. 64세의 몸으로 하루 12시간 일하는 건 정말 고됐습니다. 명숙이가 파스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등에 파스 붙여줄게. 저는 아내에게 등을 보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35년 교사 생활 끝에 이런 일을 하다니. 하지만 월급 220만 원은 우리에게 절실했습니다. 연금 280만 원, 월급 220만 원, 500만 원. 이자 183만 원을 갚고 관리비 70만 원을 내면 생활비로 247만 원이 남습니다. 이 정도면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송도의 고립감이었습니다. 송도는 깨끗하고 좋지만 서울과는 너무 멀었습니다. 딸아이가 분당에 사는데 한번 가려면 인천 지하철 타고 서울역까지 1시간, 서울역에서 분당까지 또 1시간, 왕복 4시간. 저는 점점 딸아이를 보러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도 송도까지 오기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송도는 너무 멀어. 나 애 데리고 가기 힘들어. 우리 부부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서울에 살고 자녀도 서울 경기에 살고
우리만 송도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2023년 여름, 송도에는 해무가 자주 꼈습니다. 바다 매립지라 안개가 짙게 깔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센트럴파크가 안개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안개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저 안개 같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 그해 가을, 통장 잔액은 2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퇴직금 1억 8천 중 1억 6천을 쓴 겁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파산하는 거 아냐?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금리가 내려갈 거야. 집값도 다시 오를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게 제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2024년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제 새해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1월 어느 날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당분간 고금리 기조 유지.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금리가 안 내려가네? 제 대출 금리는 여전히 5.5%였습니다. 월 이자 183만 원. 저는 경비 일을 계속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 밤 8시 퇴근. 주 6일 근무. 일요일 하루만 쉬었습니다. 명수기는 집에서 최대한 생활비를 아꼈습니다. 마트 전단지를 보며 할인하는 것만 샀고 겨울에도 보일러를 아꼈습니다. 거실에는 전기장판을 깔고 그 위에서만 생활했습니다. 11억짜리 아파트에서 전기장판 하나 깔고 사는 우리 부부. 참 비참했습니다. 3월 어느 날 부동산 앱을 열어봤습니다. 더샵 센트럴파크 2차 40평형 시세 8억 5천만 원. 제가 11억에 산 지 3년, 이제는 2억 5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집값 8억 5천 마이너스 대출 4억 순자산 4억 5천. 처음에 넣은 자기자본 7억에서 2억 5천이 증발한 겁니다. 게다가 3년간 낸 이자만 약 5천만 원. 총 손실 3억 원. 저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3억을 날렸어. 그리고 결정타는 4월에 터졌습니다. GTX-B 노선 착공 연기 소식. 뉴스에서 앵커가 말했습니다. 인천 송도를 지나는 GTX-B 노선 예산 문제로 착공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당초 2024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2026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GTX-B 송도가 서울과 20분 만에 연결된다는 그 환상. 저는 그 환상을 믿고 송도에 왔습니다. 하지만 GTX-B는 착공조차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송도는 고립된 섬이라는 것을. 서울까지 가려면 광역버스로 1시간 30분, 지하철로는 2시간. 이 거리 때문에 송도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집값이 계속 떨어진 겁니다. 저는 그날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더샵 센트럴파크 2차 40평 팔고 싶은데요. 아, 고객님. 지금 송도 시장이 안 좋아서 매물이 잘 안 나가요. 급매로 내셔야 팔릴 겁니다. 급매요? 얼마에 내야 하나요? 8억에 내셔야 한두 달 안에 팔릴 거예요. 8억? 제가 11억 주고 산 집을 8억에 팔아야 한다니 3억 손해를 확정하는 겁니다. 게다가 대출 4억을 갚으면 손에 남는 건 4억. 처음에 넣은 자기자본 7억 중 3억을 까먹는 거죠. 저는 전화를 끊고 명수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부동산에서 8억에 급매로 내야 팔린대. 명수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3억을 날리는 거잖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5년을 일해서 모은 돈을 3년 만에 다 날렸어. 우리 부부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팔아도 손해, 안 팔아도 손해. 그럼 버티자.
하지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1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일을 하나 더 해야 할 것 같아. 뭘 더 해? 지금도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주말에 대리운전을 해볼까 해. 명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당신 64세야. 대리운전까지 하면 몸 망가져.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저는 그렇게 주말 대리운전까지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송도 연수구 일대를 대리운전 콜을 받으며 돌아다녔습니다. 64세의 몸으로 주 6일 경비일 일요일 대리운전. 저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허리는 항상 쑤셨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더 벌었습니다. 그 돈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2024년 가을, 저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나야? 3년 전만 해도 저는 건강한 퇴직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쳐 보이는 늙은 경비원. 저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2025년 새해. 저는 이제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1월 어느 날 명숙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 못 살겠어.